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를 내면서 시작하려 했는데, 뭐, 화를 내도, 뭐, 화를 내서 내는 게 내가 화를 낼 필요 없죠, 사실은. 참나,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무효인 명의신탁을 하면은 처벌받는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명의신탁하면 처벌받는다니까 계약서를 쓸 때 명의신탁 계약서는 안 쓰겠죠. 그 부동산 명의 신탁하면 처벌받는다 하는데 계약서 쓸 때 부동산 명의 신탁 계약서 이렇게 쓴 사람 없겠죠. 뭐, 꼭 갖다 오려고 뭐 쓰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못하더라도 A라는 사람으로부터 B, C, D가 매입을 하는데 등기 명의를 B 명의로 하기로 하고 이제 돈은 같이 내고 세금은 M빵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BCD에서 이제 사람이 하나 바뀌는데 KBP로 바뀌는 거죠. KBP가 아니고 BC는 그대로 있고 그냥 BC는 그대로 있고 D 대신에 K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또 세금은 M빵하고 그래가지고 D 위치에 있는 애가 지나와서 보니까 저걸 자기 거다는 거지. 그래서 그 BCK 너금 명의 신탁이다 무효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소송을 제기해 왔다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은 뭐 인간적인 이야기 다 빼고 그저 이제 명의신탁이 처벌받은 줄 아니까 변호사 사무실 찾아갔다는 거죠. 그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니까 변호사가 그 명의신탁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투자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해라 이래 이야기했다는 거지. 뭐 변호사는 아마 거기까지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투자 계약서만 이으면 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투자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는데 이건 제목은 투자 계약서를 써놓은 거죠. 뭐 안에 내용을 보니까 돈은 같이 부담하고 등기 명의는 K한테 해놓고 세금도 M빵 뭐 각종 부담금은 다 M빵하고 그리고 나중에 뭐 팔면은 뭐 수익을 나눈다. 이게 명의신탁 계약서지. 앞에 출발할 때 이야기했죠. 부동산 명의 신탁 계약서라고 쓰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 진짜 바보 아니다면은 뭐 아니면은 뭐 큰 집에 갔다 오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은 그 오표시무예의 원칙 이야기하면서 맨날 뭐 이야기하는 게 그렇죠.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라고 써놓고 안에 내용 보면은 차임은 없는 걸로 한다 이러면은 그 사용대차 계약서라 있죠. 마찬가지지. 투자 계약서라고 썼다 하더라도 안에 내용이 명의신탁이면 명의신탁인 거지. 근데 그거 별로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 실제 내용이 중요하지. 실제 법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은, 그러니까 조금이나 그거는 그거죠. 자백한 것이 명의신탁했다고. 에야, 요 정도만 해도 알아들으실 분들은 알아듣겠죠. 못 알아듣는 니한테는 내가 여기서 설명해도 니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 설명 안 해. 실명법 다 보고 민법 전체가 이해가 돼야 이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거지. 131페이지 타인의 용익적 권리에 의하여 제한받고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 성립요건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약간 권리에 흠이 있다는 거죠. 이때 등기된 임대차 계약에는 주택임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을 가지는 임차권이나 채권적 전세도
포함된다. 일단 용익적 부분의 제한을 가하는 그런 권리와 관련된 것이 있다라는 거. 이때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선의라야 합니다. 내용 이게 결국에는 효력인데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된 경우에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요 해지할 수 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해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선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선의의 매수인은 해제권과 더불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악의의 매수인은 이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거죠. 알고 샀는데 뭐 권리 행사 기간 선의인 경우에만 인정되니까 안날로부터 1년 그 정도 하시고 저당권 전세권의 제한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의 담보 책임 5번에도 전세권이 들어있고 4번에도 전세권이 들어있습니다. 4번과 관련되는 것은 그 전세권이 용익적 측면에서 작용할 때이고 5번과 관련될 때는 이 전세권이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적 측면에서 제한을 가하고 있을 때입니다.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래서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을 매입을 했는데 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줄 알았는데 저 저당권자가 경매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매수인 소유권 못 가져오는 그런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전세권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 줄 알고 매입을 했는데 전 소유자가 말소시켜 준다 하더니 말소를 안 시켜줘 가지고 그 저당권 실행됨으로써 취득한 권리가 상실되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쭉 흔들어서 하는 거죠. 그게 보면은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감유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감유에 기한 강제 집행에 의해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감유에서 본합류해가지고 경매 들어가서 소유권이 상실될 수도 있는 거죠. 이때 매수인은 선악을 불문한다. 조금 이야기했죠. 저당권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샀는데 전 소유자가 말소시켜 준다 했어. 말소시켜 준다 하니까 알고서 산 거지. 근데 말소 안 시켜주고 문제가 생기다는 거지. 소유권 보존, 특약의 부존재. 매매계약 시 매도인이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뭐 채무 인수도 있고 그래서 매수인 쪽에서 매수인이 그 채무 내가 대신 변제하겠다. 그래서 채무 인수를 하는 수도 있고 그래 안 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이 채무를 대신 이행할 것을 약정하면서 꼭 저당권부 피담보채권액만큼 빼고 대금을 뭐 지급했다는 이런 매수인이 자신의 출처 소유권을 보존해야 할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매수인이 부담하기라는 특약이 그런 존재하는 경우 이때는 매도인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이 변제되지 않아서 이행되지 않은 것은 매수인이 잘못한 거죠. 저당권 등의 제한 시 매도인 담보 책임 이거는 선악을 불문한다 라고 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는 매매계약 해지하고 원금, 매매대금 받아와야죠. 다음에 매수해서 이제 자기께 됐으니까 거기에 뭐 수리비 이런 거 들을 수도 있겠죠. 뭐 또는 저당권 피담보 채권을 변제함으로써 뭐 존속시킬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들인 비용 선악을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도 이 경우에는 선악을 불문하고 인정한다는 거. 왜? 매도인이 말소시켜 줄 거라니까 샀어. 권리 행사 기간에 제한이 없고 저당권 설정된 목적물에 대한 임차권 매매 저당권 속을 설정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매매 때의 담보 책임을 본 겁니다. 근데 저당권에 설정된 목적물에
그 다음에 그 임차권이 있을 수. 그럼 저당권 실행되면은 뭐 죽으러 꿀리지. 임대차 계약에 기한 임차권을 그 목적물로 한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경우 매도인이 임대인 임차 계약상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임차권 매매 계약 당시 임대차 목적물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그 저당권이 임차권 매매 계약 이후에 실행되어 낙찰일이 임대차 목적물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이행 불능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사실상 이행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임차권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원칙이 그렇다는 거죠. 소유자가 있고 그게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그 뒤에 임차권이 들어있어. 그 임차권 매매했다는 말은 앞에 임차인하고 뒤에 임차인하고 그 임차권 매매한 것이고 소유자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이거. 그래서 576조 담보 책임하고는 관계 없다라는 거. 만약에 임차권 위에 임차권 참 애매합니다 이거. 그 정도 하죠 그냥. 임차권에 오히려 뭐 가등기 그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이전 가등기 그런 게 설정되어 있다면 이거가 유수한 구도가 나올 수는 있겠죠.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앞에는 권리 하자와 관련된 것인데 이번에는 물건 하자와 관련된 거의 물건의 하자를 하자 담보 책임이라 하는데 협의의 담보 책임으로 매매 목적인 물건의 품질, 성질 등을 표준으로 한 목적물에 물질적 결함이 있는 경우의 담보 책임을 말한다. 이걸 하자 담보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당연히 유효한 매매 계약은 존재해야 되죠. 유효한 매매 계약이 없으면은 매도인 담보 책임 어느 것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물건 자체의 하자가 있다는 거. 물질적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객관적 하자를 원칙으로 하고 주관적 하자도 고려한다라는 거. 객관적 하자란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객관적으로 그 물건이 진위할 것으로 기대되는 물품 품질이나 성능이 결여된 경우를 말하고 객관적 용도 미비. 주관적 하자란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묵시적으로 전제한 목적물의 품질 또는 성능이 결여된 경우 카탈로그 나 견본 그거에 미달되는 정도. 일단 객관적이라는 것은 일반들이 생각하는 거고 주관적이라는 것은 그의 당사자끼리 따져보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자 존재 시기. 하자의 판단 시점은 법정 책임설에 의하면 특정물은 계약 성립 시이며 불특정물은 목적물이 특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재무 불이행 책임설에 따르면 위험 이전 시가 된다는 것. 판례는 특정물 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목적물에 과실 없이 알지 못한 하자가 있음을 요한다고 한다. 법정 책임설은 내 목적에 원시적 주관적 불능이 있거나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이 있는 경우에 담보 책임을 인정한다. 채무 불이행 책임설은 원시적 하자뿐만 아니라 후발적 하자까지도 포함한다. 판례는 계약 성립 시의 하자, 즉 원시적 하자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애초의 원시적 하자로부터 확산된 하자에 대해서도 담보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후발적 하자에 대해서는 위험 부담의 법리 또는 담보 책임의 법리를 유추한다라는 거. 어쨌든 다수가 판례는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채무 불이행 책임설을 따른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법률적 제한이 있는 경우 이 법률적 제한이 있는 경우에 물건의 하자로 볼 것인가 권리의 하자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학설은 다투고 있는데 판례는 물건의 하자로 본다는 거. 물건의 하자로 본다는 거. 그 정도 합니다.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선의인과 동시에 무과실이어야 한다라는 거.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해지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닌 경우에 선입무과실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은 해제하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완전물급부 청구권과 하자 보수 청구권이 하는데, 종류물 매매인 경우에는 완전물급부 청구권이 있다. 물건의 하자와 관련됐을 때는 매수인은 선입무과실해야 된다 했습니다. 특정물의 경우에는 지구상에 물건이 그거 하나뿐이죠. 그래서 특정물의 경우에는 완전물급부 청구권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는 있다. 뭐 그 정도. 대금 감액 청구권 규정 없다. 그냥 제품 하자에 의한 확대 손해의 발생. 판례 봅니다. 내 목적물의 하자로 확대 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매도인에게 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기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확대 손해는 채무 불이행 책임의 일종이라 본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 하고 과실상계를 인정할 것인가, 앞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판례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 책임이다. 그래서 매도인 쪽에는 귀책 사유가 없어도 선의무과실이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매도인이 선의무과실이니까 396조가 적용될 이유가 없죠. 과실상계가 되려고 하면 양쪽에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매도인 쪽이 선의무과실이니까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될 수가 없어. 근데 공표의 원칙에 있어가요, 하자 발생 및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이 있다면은 그거는 참작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과실상계하고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척기간, 물건의 하자와 관련됐을 때는 제척기간 6개월로 되어 있죠. 일단 제척기간이 있어도 소멸시효 중첩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것, 그 정도 하고, 권리하자에 대한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인정 안 합니다. 물론 당연히 공경매를 이야기하고, 공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없다라는 거. 권리하자에 대해서만 앞의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경락받은 목적물의 법률상 제한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 됩니다. 왜? 법률적 제한은 판례가 물건의 하자로 본다 했습니다. 578조의 경매의 범위, 권리의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을 준용한다.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은 권리 하자 있는 경우에만 물을 수 있고, 물건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여기서의 경매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 등과 같이 국가나 그를 대행하는 기관 등이 법률에 의하여 목적물 권리의 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하는 매도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민법 578조가 말하는 경매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도 포함된다. 그렇지만 사경매는 매매 이론이 적용되겠지. 당연히 경매 유효해야 되죠. 무효면 매도인 담보책임 문제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경락받은 권리의 하자가 있어야 된다. 채무자 채권자가 선의인 경우는 해제권 또는 대금 감액 청구권,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는 경우, 경락인은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는 경락인은 2차적으로 대금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것, 그 정도 하고, 2번 채무자 채권자가 악의인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도 있다. 그러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경우에
매도인 담보 책임의 경우에 일반적인 매매에 있어서 경매가 아닌 그때는 매도인 쪽의 선의악이 안 따지고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까지 있어야 되고 그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당권 전세권의 제한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악이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경매에 있어서는 매도인 측 채무자, 채권자 경매 들어왔을 때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경매 실행했겠죠. 그때 그자 쪽에 악의가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경매는 채무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경매 목적물의 권리의 하자가 있어도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를 알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면서 경매를 청구한 때 경락이는 그 하자를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악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제척기간 1년 이야기가 있고 경락받은 물건이 대금 완납 후 타인 소유임이 밝혀진 경우 매수인이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매각 대금까지 내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매매 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거나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부동산의 매각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였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민사집행법 268조 그리고 96조 1항에 있었지만 경매 절차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하여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러한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경매 절차 밖에서 별소로서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추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직 배당이 실시되기 전이라면 매수인으로 하여금 배당이 실시될 것을 기다렸다가 경매 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담보 책임을 추급하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96조를 유추 적용하여 집행법을 대하여 경매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납부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매매 대상에서 매입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매도인이 위조해서 팔아치웠기 때문에 이때 매수인이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왜 진정한 소유자가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진정명의 회복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소유권을 가져가 버렸을 때 그때 일반 매매에서도 매수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매도인에 대해서 해지하고 원금, 대금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있다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런 사안에서 위조한 소유자, 즉 법적으로는 소유권 없다는 거죠. 그자가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하고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지 못하니까 경매 실행에서 경락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진짜 소유자가 소유권 주장을 해가지고 경락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때 그때 이미 배당되어 버렸으면 배당받아 가는 그 사람한테 별소를 제기해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아직 배당되기 전이라면 매매계약 해지하고 납부한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경락받은 물건이 경매 신청 전에 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된 경우 이 경우에도 결국에 저당권 전세권의 제한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하고 같은 사항이 될 것이다라는 것.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경락받은 물건의 법률적 차이가 있으면 물건의 하자로 본다는 거. 경매 자체가 무효면 매도인 담보 책임 법리가 적용 안 됩니다. 매매는 유효해야 경매 자체는 유효해야 매도인 담보 책임이 나타나는 것이 무효라면은 일반 법률에 들어가서 부당이득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
매각 허가 결정 후 일부 멸실된 경우 임의경매에 의한 매수인에게 매각 허가 결정 후 매각 대금 지급 기일 지정 전에 그 목적물의 소유자 내지 채무자의 기책 없이 목적물 일부가 멸실된 경우 태풍으로 멸실될 수도 있죠. 매수인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 경매 부분에 매각 대금 감액을 신청한 경우 경매법원에서는 민법상 쌍무계약에서의 위험 부담 내지 하자담보 책임 이론을 적용하여 감액 결정을 허용함이 상당하다. 그냥 하나 확인해 놓는 것이고, 참고로 지금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강의는 저 가서 보고 오시고, 얘는 지금 그냥 책 읽고 대공부하는 겁니다. 그 앞에 보니까 누가 뭐 강의들이 내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강의하는 것도 미리 안 합니다. 네. 143페이지 채권 매도인의 담보 책임. 채권의 하자가 있는 경우, 채권 매매에서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의 매도인에게 권리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 규정이 준용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임차권과 관련된 이전에 가등기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임차권 매수인이 그 가등기 때문에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은 담보 책임이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 뒤에 있는 목적물에 대한 임차권이 저당권 실행으로 상실된다고 해서 소유자한테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채권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처리해라고. 채무자의 자력에 관한 담보 책임. 채권 매매에서 일반적인 매매와 마찬가지로 채권의 존재와 채권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매매의 채무자인 매도인의 책임이고, 채무자의 자력까지 당연히 그 책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특약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거지. 채권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고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변제기가 도지하지 않은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장래 자력을 담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변제기 이르렀을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144페이지 보면은 표를 그려놓고 145페이지에 보면은 또 정리를 해놨는데, 보니까 화면에 이게 계속 더 있는데 매도인 담보 책임 내가 볼 때 이거밖에 없습니다. 요 중간에 있는 요 정도. 이거 가지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하지.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공부를 때려쳐야지. 설명은 안 한다 했습니다. 설명은 도예에서 듣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무료로 올라 있으니까 거기서 들으십시오. 거기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내가 화 내기도 싫어요. 이 시간에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냥 책 읽는 시간이라고. 강의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본인이 책을 읽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강의만 듣고 뭐 삐약삐약 하면 그 앵무새지. 그건 실력 아닙니다. 그거. 정말 이빨을 깨물고 책을 읽어야 돼. 책을. 그래가지고 강의하는 걸 들으면서 그게 책에서 말하는 그거구나. 이게 가지고 놀아야지. 내가 뭐 앞에 스토리 이야기했죠. 500페이지 채권자 취소권 관련되는 걸 5시간에 보는데 5시간 만에 500페이지 책을 나는 정말 좋게 들었어. 그게 세개 들으십시오. 얘는 그 내 주변에서 뭐라 하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걸 몇 번만 딱 보이면은 그 애는 내 안 봅니다. 그냥 본인을 위해서도 내 자신을 위해서도. 담보 책임에 관한 특약, 면제 특약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매도인 담보 책임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단 그 매도인이 악의이면서 고지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 면제 특약한 거, 그런 것들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나쁜 놈이지 뭐. 담보 책임과 동시행.
일단 195조 유추적용 앞에서도 봤습니다. 앞에서도 소유권 유보부 매매, 소유권 유보부 매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할부거래 이야기합니다. 매매에서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되 자신의 대금 채권 확보를 위하여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고 그 완급이 있으면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세탁기를 할부로 매입을 해서 집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달리 특약이 없으면은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 할부 대금하는 지급하는 그 사람 할부 대금 완납할 때까지는 소유권 취득 못했습니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기능.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 못했으니까 만약에 그때 할부 대금 납부하는 중에 이 사람이 파산당하면은 그 세탁기 공급자 그 사람은 자기가 소유권이 있다 빌제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기능, 대금 채권 확보 기능을 한다. 할부 대금 안 주면은 와가지고 소유물 가져가면 되는 거죠. 뭐. 소유권 유배 매매의 법적 성질, 정지조건부, 매매, 양도담보, 이런 보는 견해가 있는데 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설이라고 본다. 대금 완납할 때까지 소유권 이전이 정지돼 있다가 대금이 완납되면 딱 넘어간다는 거예요. 소유권 유보 매매 성립요건 당연히 매매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보고 갑니다. 소유권 유보의 특약이 있을 것. 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 판례는 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구태의 법리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효력, 대내적으로 매도인이 목적물 점유 이전 해주죠. 대금 완납 전에도 할부 거래했으면은 공급자가 점유를 이전해주니까 일반 가정집에 세탁기를 갖다 놓고 사용하는 거죠. 매수인은 그 목적물 점유 집에 갖다 놓고 세탁하죠. 이용하죠. 그로 인하면서 이익을 누리는 거 이용권, 과실수취권 있다. 사용이익이 과실이죠. 할부금, 매수인은 할부금 지급 의무가 있다. 위험부담은 인도받았을 때부터 매수인에게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홍수가 나가지고 그 세탁기를 못 쓰게 되더라도 할부대금은 지급해야 되는 거죠. 대외적 효력, 매수인의 목적물 처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제3자가 선의 취득할 수는 있겠죠. 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설에 의하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무권리자가 처분한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무효다. 그 정도 하죠. 일반 채권자의 압류. 할부 대금 완납하기 전에 그 세탁기가 그 가정집에 있어도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있다 했습니다. 그럼 그 공급자는 내 거니까 그거 집행하지 마라. 제3자 이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3자 이해소이라는 게 재미있는 게 있는데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혼은 하진 않았는데 별걸 하고 있다는 거죠. 남편은 외부에 있었고 집은 전셋집이고 그 보증금도 얼마 되지 않고 근데 남편이 계속 빚을 지니까 그 남편에 대한 채권자가 이 집에 있는 가전제품 이런 것들 물론 압류금지 물인 것도 있습니다. 솥 이런 거 근데 냉장고 이런 거 압류딱지를 딱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야기가 와서 내가 일을 처리한 게 있죠. 그거 누가 샀는가를 증명할 수 있냐라니까 부인이 자기 카드로 끌었대. 그러면 그 집에 있는 그 세탁기 일단 기본적으로 부인 거죠. 부인 거. 공유 추정의 문제가 아니고 특유 재산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제3자 이해소 제기 대상이 된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환치권, 별채권은 담보권자가 행사하는 거고 환치권, 소유권 행사하는 게 파산 됐을 때 파산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행사하는 거 환치권, 별채권은 담보권자가 행사하는 것이고 매수인이 간접 점유할 때 직접 점유자에 대한 압류의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 유보금 매매 목적물을 타인의 직접 점유를 통하여 간접 점유하던 중. 이래 하면 참 어렵는데, 아버지가 할부로 매입해가지고 아들이 사용하겠다는 거지. 아들이 직접 점유하고 뭐 아버지가 간접 점유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고, 그냥 하숙집, 그 뭐 하숙집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통으로 그냥 오피스텔 갑자기 전문적인 용어가 생각이 안 나. 자취집, 거기에 소유자가 그 할부로 세탁기를 매입해가지고 놔놓고, 그러면 그 하숙하는 사람이 그 세탁기를 사용한다면은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관계가 되죠. 그 타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 실행으로 그 목적물을 압류한 경우 매수인이 그 강제 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아니한 소유권 유보분 매매 매수인 또는 정당한 권한 있는 간접 점유자의 지위에서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있다. 그것이 공부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